그러면 네. 이게 가장전의 핵심은 연기금이 3에서 5% 늘리는 거. 네. 무조건 그냥 사버려야 돼요. 네. 그러면 그 1순위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이렇게 치고 가더라도 반드시 파트너가 같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혼자서는 못 가요. 이번에 뭐 보시면 구글이 막 갑자기 엔비디아 공격하고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그래요. 그런 게 하나씩 쳐주면 오히려 막 버블론이 그래서 요새 좀 잠잠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자 가면은 이게 좀 위태로울 수 있는데, 근데 하필 또 타이밍이 좀 좋은 게 코스닥의 2등이 일단 물론 2차 전지라, 그래도 2차 전지 쪽에서 ESS 배터리라고 요즘에 그게 AI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배터리도 약간은 뭐 주도는 아니더라도 보조 역할은 좀 일부 할 것 같고. 벌써 12월이에요. 12월입니다. 네. 2025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0월까지는 증시가 되게 좋다가 11월에 약간 혼란스러웠잖아요. 과연 남은 한 달은 우리가 증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또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 처음이시죠? 네, 처음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요? 처음이에요. 왠지 많이 오셨을 것 같은 느낌. 너무 채널에서 자주 뵈서. 이렇게 딱 이렇게 뵐 일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저번에 한번 행사 때 뵙고서 맞아요. 제가 있어요. 뵙자마자 출연 좀 해달라고 제가 바로 예.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11월에 약간 증시가 네. 코스피가 힘을 많이 못 내줬잖아요. 4천선이 오늘도 이제 회복을 못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단순한 대답이지만 사실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많이 오른 게 저는 제일 크다고 보고, 많이 올랐는데 필요한 상황에서 이게 이유가 없으면 또 빠지진 않는데, 이유가 하필 또 많이 생겼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AI 뭐 법 거품론, 또 금리 인하를 갑자기 안 한다, 뭐 12월에 이런 이야기도 돌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미국 엔비디아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어쨌든 이제 굉장히 뭐 4월 이후로 뭐 2배씩 오른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빌미가 몇 개 생기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항상 그렇지만 급등장에서는요, 이게 강세장에서는 빠질 때도 되게 과격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처음 주식하신 분들은 이번 조정이 되게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사실 경험 많은 분들은 이런 조정이 되게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횡보할 때는 조정폭도 되게 작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면 뭐 하루에 그때 한 3% 빠진 적도 있잖아요. 예, 지수가.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굉장히 그런 패턴들이 많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힘들긴 하지만 전혀 뭐 이상할 거 없는 그냥 정상적인 지금 조정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나스닥도 7개월 연속 올랐는데 11월은 결국 빠지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더 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이 피곤함을 좀 없애는 조정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또 반대로 최근에 코스닥에서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코스닥에서 뭔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근데 이게 최근 6개월만 보면 코스피가 50% 올랐는데 코스닥은 20% 올랐어요.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갭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갭을 보통 메꾸는 그런 순환매가 시작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코스닥이 그전에도 한 번씩 그랬어요. 그때도 8월까지 코스피가 혼자 달리는데 이게 코스닥이 안 가니까 9월에도 그랬거든요. 아, 이번에 코스닥 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다 또 말아버리고 항상 약했는데 이유가 있어야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는데,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 루머가 있었어요. 사실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이 언론 보도가 아직 확정은 안 된 게 정부에서 바로 또 발빠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보도에 신중하게 해달라. 이제 왜냐면 검토는 하는 것 같은데. 엠바고 잘 지켜.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나가면 또 안 되니까. 근데 이게 7년 전인가 8년 전에 2017년 11월부터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3개월 동안 코스닥이 30% 오르는데 코스피는 오르질 못하고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아, 유동성이 코스닥으로만 쏘는 네, 거네요. 맞아요. 그때 한번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이미 기억이 있는 거죠. 이번에도 활성화 대책? 근데 코스닥 못 갔네? 또 바이오도 요즘에 분위기 좋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올랐던 이제 코스피의 뭐 반도체나 흔히 뭐 조방원보다는 이쪽 한번 코스닥도 한번 가보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잡히면서 일단 코스닥으로 약간 수급이 조금 이전하는데, 이게 진짜로 연속성이 있으려면 실제 정부가 그 대책을 발표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안 해버리면
다시 또 그냥 허무하게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대책을 한다는 거는 코스닥이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코스닥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아직도 좀 이렇게 너무 투기판이다. 작전 세력의 놀이터다. 뭐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한가 봐요. 그래서 정부는 그걸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증권거래 시장이 세 개로 돼 있는데 코넥스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코넥스는 아주 벤처 기업들이 상장해서 아직 돈을 못 벌어도 이제 코스닥으로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코스닥은 이제 약간 중견기업 그리고 돈 벌면서 성장하는 기업 여기고 마지막에 이제 우량 기업과 대기업이 이제 이쪽 그 코스피 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인식이 어떻게 됐냐면 그런 구조가 아니라 여긴 그냥 단타판, 투기판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대요. 예, 그래서 이걸 바꿔보자. 그래서 퇴출 규정도 되게 강화시킵니다. 뭐 시가총액이 뭐 150억 이하면 퇴출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뭐 매출액 조건이나 이런 거 안 맞으면 그러니까 질을 높이자 일단. 그리고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이거 5%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코스닥 벤처펀드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면 지금 세액공제가 연간 3천만 원 한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 10% 이제 세액공제 해주는데 요거를 5천만 원까지 늘려주겠다. 그럼 이제 500만 원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정책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국민성장펀드가 지금 150조 원 정도가 아마 12월 10일 날 정부가 발표할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를 코스닥 기업 지분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도는데 아직 이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 쪽에 어떤 약간 이제 시장의 관심이 정부가 그렇게 쏟아주면 우리 그 올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그 증권주하고 지주사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이거 상법 개정하면 얘네가 수혜네. 근데 코스닥도 이렇게 정부가 해주면 이쪽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벌써 눈치 빠른 자금들이 옮겨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시총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업종이 그러면 어떤 거죠? 바이오죠, 바이오. 바이오랑 뭐 그 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 예, 2차 전지가 2등이고 아마 3등이 반도체 소부장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엔터가 좀 있어요. 엔터도 있고 로봇주. 요새 로봇이 좀 시총이 커져가지고 아마 이런 섹터인데 다만 어쨌든 지금 바이오가 코스닥은 왕이거든요. 뭐 아시겠죠? 알테오젠이 시총이 제일 크고 네. 원래 옛날에는 2차 전지였는데 네.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 정도쯤 되는 기업들은 그냥 코스피를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테오젠 아마 옮겨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도 답답한 게 좋은 기업이 다 코스피로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알테오젠도 옮겨가니까 사실 이제 코스닥은 좀 대표성 있는 기업들이 이제 안 남는 거고 원래 에코프로 비엠인도 옮겨가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잘 안 됐지만 자꾸 괜찮은 기업들이 다 넘어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진짜 그러면 이거 뭐야? 뭐 빈 껍질만 있는 건가? 그래서 좀 품질을 높여보자. 이거예요 지금 코스닥을 활성. 그러면 이게 가장 전에 핵심은 연기금이 3에서 5% 늘리는 거. 네. 무조건 그냥 사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1순위는 바이오입니다. 시총 상위부터 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근데 최근에 바이오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들어가도 돼요? 근데 바이오가 이게 단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임상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혹시 우리 기대치는 높은데 근데 물론 이제 예전과 달라진 점은 우리가 임상을 직접 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술을 팔아서 거기 미국의 빅파마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 리스크는 좀 줄어들었지만 근데 그들이 실패하면 또 같이 데미지를 받으니까 그 점은 좀 안 좋은데 근데 이거는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숙명입니다. 그걸 감당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는 게 뭐냐면 감히 바이오는 밸류에이션 계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PER 가지고 삼성전자가 PER이 한 10배인데 20배 가면 당연히 비싸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비싸다. 현대차가 5배인데 10배 갔어요. 이거 비쌌네? 이렇게 계산하는데 바이오는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바이오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가가 올라도 이 비싸다 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임상 3상 성공해서 돈 버는 기업들은 실제 또 코스피에 있는 제약바이오는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요. 돈을 버니까. 코스닥은 대부분 기술 수출하고 임상 단계가 많으니까 기대감이 되게 많은 편인데 그거를 뭐 이거는 얼마 앞으로 벌 거고 사실 그것도 계산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되게 후회해요. 그래서 이거에 뭐가 장점이냐면
물 들어오면 어디까지 갈 줄 알 방법이 없어요. 코스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물 빠지는 거.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수영장에 물이 많으면 워런 버핏도 그랬잖아요. 벌거벗은 사람이 누군지 알 방법이 없어요. 물이 계속 들어오면.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대책에서 연기금이 사야 된다면 비중을 늘려야 되거나, 또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 내년에 한 3번 할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미국 유동성이 꺼지지만 않으면 코스닥이 계속 이렇게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게 유동성 때문에. 근데 반대로 갑자기 물가가 튀어서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코스닥은 쥐약입니다. 물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민낯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예민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내년에는 적어도 그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도 계속 금리 인하 압박을 하니까 그 파웰 의장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 내년에 한 예상대로 3번 정도 해주면 바이오 쪽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제 바이오 투자하실 때 그래도 좀 생각하실 건, 기왕에 투자하실 거면 그 바이오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 전방 산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비만 치료제, 뭐 예를 들면 뭐 항암제라든가 이렇게 시장이 좀 뭐 RNA 치료제라든가 이게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거기서 좀 시장이 큰 거 있죠. 큰 쪽에 속해 있는 거. 그게 좀 낫지 않나. 그러니까 큰 물에서 노는 걸 골라야지, 시장이 좀 작은 좀 바이오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 그건 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르는 게 계속 오를 수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바이오가 오르면 다음 이제 순환되는 업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초까지는 그 코스닥이 좀 강할 거는 같아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러면 말씀 잘해주신 게, 바이오가 이렇게 치고 가더라도 반드시 파트너가 같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혼자서는 못 가요. 태진아 송대가 맞아요. 서로 비율을 너무 서로 어그로 끌면서 이제 그래서 관심을 둘이서 서로 받는 거죠. 맞아요. 트래픽을 끌어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뭐 보시면 구글이 막 갑자기 엔비디아 공격하고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그래요. 그런 게 하나씩 쳐주면 오히려 막 버블론이 그래서 요새 좀 잠잠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자 가면은 이게 좀 위태로울 수 있는데, 근데 하필 또 타이밍이 좀 좋은 게, 코스닥의 2등이 일단 물론 2차 전지라, 2차 전지는 아직은 구조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려요.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그래도 2차 전지 쪽에서 ESS 배터리라고 요즘에 그게 AI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배터리도 약간은 뭐 주도는 아니더라도 보조 역할은 좀 일부 할 것 같고, 시총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일단 지금 올해 제일 성과 좋은 업종이 반도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반도체에선 삼전하고 닉스만 갔어요. 둘만 갔지 소부장이 좀 답답했어요. 그 코스닥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그냥 엄청 많아요. 기업들이 다 거기 속해 있죠. 그래서 이들이 안 그래도 그 이 12월 첫날 코스닥 소부장이요, 갑자기 다 폭발해 버린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올랐던 거는 한일령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수출 안 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반사이가 없게 돼요. 우리 소재를 중국이 이제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 약간 이슈가 또 하필 타이밍이 좋았죠.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으로도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바이오 파트너. 그리고 저번에 젠슨항이 왔다 갔지만, 거기 젠슨항이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피지컬 AI 요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피지컬 AI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저는 현대차 같거든요. 현대차의 그러니까 현대차랑 파트너 하자 이거죠. 거기가 자율주행 로봇. 제일 관심 뜨거운 게 요새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또 코스닥에 이 기업들이 되게 많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총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로봇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이 약간 이제 옆에서 보좌해 준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파트너가 돼서 같이 좀 가지 않을까. 엔비디아 특징이 뭔가 좀 협업을 하거나 동맹을 맺을 때 지분 투자를 걸어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현대차에 지분 투자하는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현대차도 할 수도 있죠. 물론 할 수도 있고, 뭐 그거 그러면 진짜 뭐 좋은 일이 발생할 텐데,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왜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데 27년도에 아마 나스닥에 상장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아마 그때 이제 지분 매각하면서 아마 일부는 또 거기 엔비디아가 일부 지분 이게 여기다 투자하는 거죠. 그 가능성은 일단 있지 않냐.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지금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로봇 분야니까. 근데 로봇은 하고 싶은데 엔비디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근데 제일 좋은 파트너가 테슬라인데, 일론 머스크는 아시죠? 고집이 세서 안 해요. 자기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하려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들어가기 좀 어렵고,
중국 기업과는 파트너하기 되게 어렵고 뭐 불가능하니까 남은 회사가 현대차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은 파트너가.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투자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코스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천스닥 간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코스닥 종목들을 오르면 확 오르니까 올해 안에 혹시 천스닥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좀 빠른 시간 안에 정부가 뭔가 좀 이 발표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언질이라도 줘야지. 왜냐하면 일단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일단 선은 그어버렸거든요. 아직 확정된 거 없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온다는 얘기도 맞지만 약간 시간이 더 늦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천스닥 가려면 일단 이제 핵심은 정부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뭔가 뭐 예고를 해준다거나 공식적인 발표가 하나 있어야 그게 진짜로 있으면 이제 투자들이 이거 진짜네? 루머가 사실이었네?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정책들이 또 나올 거예요. 연달아서. 그럼 그거 보고 또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뭐 빠르면 한 다음 주 정도에는 발표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정부가 연말에 바쁘잖아요. 근데 국민성장 펀드가 12월 10일 날 그게 이제 발표가 돼요. 150조 투자하는 거.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할 것들은 정책을 미리 좀 발표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코스피 떨어지고 월요일에 코스피 떨어졌는데도 코스닥은, 코스닥은 계속 오른 이유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에 오른 시장은 거예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되게 이유가 진짜 있었구나. 빠르다. 근데 그게 만약에 늦어지면 좀 실망하겠죠. 그럼 천수닥은 좀 내년으로 미뤄지는 거고 그게 되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은 이제 12월 되면 한창 산타랠리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산타랠리 나오면서 다시 코스피도 힘을 받게 될까요? 코스피도 저는 그렇다고 코스피가 옛날에는 2017년은요 명백하게 그 2017년 하반 이제 연말인데 코스닥만 갔어요. 그때는 코스피가 철저하게 소외받고 왜냐하면 그때는 또 반도체가 이게 되게 좀 비슷했던 게 뭐냐면 2017년 11월 전까지 주도주가 반도체였어요. 그때 슈퍼사이클 올 때였어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 많이 갈 때인데 그게 이제 그때 11월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 피크아웃 얘기가 돈 거예요. 또. 그래서 반도체 시들시들할 때 활성화 대체. 근데 지금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반도체 한번 오르고 나서 갑자기 활성화 얘기 나오고 코스닥이 치고 가고. 근데 그때랑은 다른 게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그때보다 빨리 꺾일 것 같진 않아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숨지기겠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코스피가 그러면 코스닥만 가고 코스피는 그냥 철저하게 소외받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코스닥이 한 10% 오르면 코스피는 한 3, 4% 오르고 이런 정도로 키 맞추긴 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주도권을 좀 코스닥이 가져가서 주도권 자체는 코스닥 위주로 좀 가면서 일부 코스피가 좀 따라가는 저는 그런 그림이 예상하고 있어요.